반갑습니다. 백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관하여 제가 받은 질문들을 모아서 Q&A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2가지 질문을 받았고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건은 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답변 드리자면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범 이상인 경우 그리고 초범이지만 음주운전 수치가 0.03, 0.08, 0.2%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음주운전은 인정을 하지만 운전을 마친 다음 추가 음주를 하여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게 책정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 음주운전을 부인했으나 술타기로 의심받고 있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꼭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운전대를 놓고 나서 술이 올랐을 경우 무죄 주장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건 맞지만 운전할 땐 0.029%, 운전을 끝내고 나서부터는 술이 확 올라서 0.03% 이상이 된 것이라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므로 무죄 주장이 가능하고,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그리고 공판 단계에서는 무죄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음주운전을 인정하지만 수치에 대해서만 부인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수치 상승기 주장을 통해 운전 당시 음주 수치보다 높게 기소가 되었다면 일부 부인하여 법정형을 낮추는 시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믿져야 본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 주장을 해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안 됩니다. 상승기 주장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주장에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하여야 하고, 실익이 없이 믿져야 본전식으로 상승기 주장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정상 참작 사유 가운데 진지한 반성 부분을 믿을 수 없다며 강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술타기를 하고 나서 음주 측정을 하면 운전 당시 알코올 수치는 측정 못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운전자가 선행음주 후 운전을 하고 다시 후행음주를 한 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된 경우에는 선행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에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뭔가요? 음주운전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버렸거나 또는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에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을 할 때 성별과 몸무게가 영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적게 나가는 사람보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 술이 덜 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른데 위드마크 공식 쓰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능력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우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 흡수율과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수치를 대입하여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체질상 술이 약한 사람도 위드마크 공식을 쓰면 술이 센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호흡 측정 말고 혈액 측정을 하면 수치가 더 낮게 나오나요? 제 경험상 혈액 측정 수치가 높게, 그것도 훨씬 높게 나옵니다. 혈액 측정으로 반전의 한 방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호흡 측정도 하고 혈액 측정도 했는데 더 낮은 걸 제가 고를 수 있나요? 못 고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더 증명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채택하여 해당 수치로 기소할 수는 있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라는데 경찰 쪽에 증거가 있나요? 이 질문은 경찰이 증거도 없이 음주 측정 거부라고 단정지었다는 취지로 하신 질문으로 보입니다. 증거 있습니다.
음주 단속 시에 경찰들이 바디캠을 다 착용하고 있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바디캠으로 다 녹화합니다. 아마 질문하신 분은 단속 시에 술에 취하셨다 보니까 바디캠의 존재를 모르셨던 걸로 보입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음주 단속을 발견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절대 후진 기어 넣으시면 안 됩니다. 후진 기어 넣고 악셀에다 밟는 순간 구속영장이 내 눈앞에 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단속을 발견하면 순순히 호흡 측정에 응하고 그 이후에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음주 단속에 놀라 후진기어를 놓고 도주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방범 CCTV 영상과 도주 차량, 앞뒤차 블랙박스 등등 용의자 특정은 1시간 내에 될 수 있습니다. 자수하지 않으면 긴급 체포와 곧이어 도주의 우려로 인해서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음주 사고를 냈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합의도 잘 되나요? 피해자들 중에서 이제 가해자의 합의 시도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보는 노력이라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변호인과의 연락에서 마음을 풀고 합의에 응해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설령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또 큰 비용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합의 시도를 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변호사 선임은 의미가 있습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을 컴퓨터로 써도 되나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 자필로 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성문 쓰는데 컴퓨터로 쓰고 밑에 본인 자필 서명만 이렇게 넣는 거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 한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필로 다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을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음주 경위, 적발 경위, 적발 이후 수사 단계에서 느낀 후회, 이번 사건에 대한 주변의 반응, 그리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내 인지,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경각심, 고취, 엄벌을 받게 되었을 때 개인적인 삶에 미칠 영향, 예를 들면 금전 부분, 직장, 가족, 건강 등등 여러 가지 기타 사정을 쓰시면 되고, 특히 기타 사정을 쓰실 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제가 지은 잘못과 하등 연관이 없는 부분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또 염치 없게도 이런 말을 서두에 깔아서 그나마 이제 양심 없이 자기 살 길만 찾는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처를 바라는 마무리 문장, 이렇게 순서로 쓰시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17번째 질문입니다. 음주운전 지인 탄원서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선처를 받나요? 아닙니다. 누구의 탄원서인지, 피고인이 탄원서를 부탁한 그 대상이 너무나도 이제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울 정도의 사람인지 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관계의 사람의 탄원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친구들 100명 탄원서 가지고 가봐야 판사님은 이 피고는 여전히 의리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주면은 그날 바로 친구들하고 축하주를 들겠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 통상 추천드리는 탄원서 쓸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은 배우자, 자녀, 부모, 친척, 평소 봉사활동이나 좋은 일을 하던 곳의 관계자, 또 지도교수님, 직장 사장님 등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면 나를 나무랄 게 너무 뻔해서 부탁하기도 너무 부끄럽고 또 죄송한 그런 사람의 탄원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가족 탄원서 꼭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탄원서 제출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므로 탄원서를 받아오기 힘든 개인적인 상황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음주 재범,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제 명의차 진짜 팔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파세요. 형량 감경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팔아야 하고, 실제로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그 화근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배우자나 친구한테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어떤지 물어보시는데, 그런 분들은 1년 안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뵙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변호사님은 음주운전의 합당한 처벌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반농담 반진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형벌이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싱가포르처럼 태형을 도입해서 곤장을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재범 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카레트 하는 슈퍼리치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벌금 2천만 원을 받는들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21번째 질문입니다. 음주운전 양형 기준표상 감경 요소에는 뭐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감경 요소에는 특별 양형인자와 일반 양형인자가 있습니다. 특별 양형인자는 행위 측면에서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 그리고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행위자 기타 측면에서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인지, 그리고 또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인지, 그리고 자수 이렇게 있고, 일반 양형인자로는 행위자 기타 측면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초범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위 양형 요소에 추가하여 생계형 범죄인 경우를 일반 양형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22번째 질문입니다. 양형 기준표에 있는 양형 사유 주장은 어떻게 하나요? 바로 이 부분이 인정사건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고, 각자 변호사들만의 노하우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또 많은 변호사들하고 상담하시고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2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오면은 또 Q&A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인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